인사드리겠습니다. 정말론입니다. 아직 대전영재학교가 합격자를 발표하지 않았지만 대구하고 연가랑 저희들이 25일부터 이제 26일까지는 원서를 내야 되는 마당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지난주에 세종하고 인천 합격자 발표까지 다 끝나서 오늘 설명회를 갖고자 합니다. 제가 아이들 이제 영재학교를 다 붙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좀 있긴 한데요. 제가 이제 목동에서도 실제로 이제 설명회를 하면 목동에 이제 저희 학원 중에 서울 세종예술영재학교 붙은 어머니가 과거 설명회를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여기 왜 오셨냐고. 근데 이제 이 부모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서류가 다 떨어져가지고 세종예술영재학교만 서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종예술영재학교를 시험을 봐서 붙었는데 얘는 사실 이제 경기가 정도의 실력은 되는 학생이니까 부모님이 아무래도 아쉬움이 좀 남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부모님 같은 경우는 큰애를 영재학교를 좀 큰애가 영재학교 시험을 봤는데 떨어져가지고 그냥 세종과고를 갔어요. 근데 이제 2학년 때 그 아이가 이제 세종과고에서 서울대 물리학과를 진학을 하다 보니까 큰애를 키워본 경험 때문에 애를 꼭 세종까지 보내야 되나요? 뭐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셔서 이제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행복한 고민들을 하신다고 제가 이제 그렇긴 했는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이제 2022학년도부터 지금 일반고 입시가 계속 바뀌는 거 아시죠? 신문 방송에서도 계속 2022학년도, 23학년도, 24학년도 입시가 조금씩 다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제 과거를 보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최근에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너무 많이 하셔서 제가 입시연구소 우리 정성민 소장을 모셔다가 우리 부모님들한테 한번 설명회를 과거 설명회 하기 전에 좀 2024학년도 입시 변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달라 라고 부탁을 드려서 했더니 오늘 이제 시간이 안 되셔서 못 오셨어요. 근데 요약컨대 그냥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려서 요약하면 2024학년도부터 변화되는 것 중에 핵심이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없어지는 거, 뭐 독서 활동도 제한되는 거, 봉사 활동도 제한되는 거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들이 있는데 근데 이게 마치 어떻게 보면 일반고 아이들을 위한 정책인 것 같지만 사실은 지금까지 그런 기타 세부 항목들 때문에 영재학교 과거가 아닌 일반고 아이들 같은 경우 비빌 언덕이 있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자기를 좀 드러낼 수 있는 일반고지만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런 기타 등등이 다 폐지가 되게 된 거죠. 그래서 학생부에서 결국에 이제 수시 전형을 할 때 내세울 게 일반고 아이들이 별로 없다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특목고 아이들한테 유리한 전형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하여튼 정성민 소장 말은 할 수만 있으면 만약 갈 수만 있으면 특목고를 진학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자기는 생각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제 그때 논리적인 근거들을 좀 쭉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저는 뭐 그걸 다 떠나서 실제로 요즘에 이제 영재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아이들이 가장 취약한 과목이 국어하고 영어예요, 그죠? 국어하고 영어 이런 것들을 일반고에서도 이제 잘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사실 국어하고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일반고를 가든 어디를 가든 사실 큰 무리는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수학과학의 특기가 있고 그쪽으로 조금 발달한 학생들은 이공계 쪽을 생각하는 아이들한테는 여전히 이 과거가 유리한 학교인 거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거를 가게 되면 아이들이 또 성적이 잘 받게 되면 친구들은 고3일 때 우리 아이는 그냥 성적이 좋으면은 대학을 진학할 수가 있으니까 또 그런 장점이 또 있으니까 오늘 과거를 아이들이 좀 열심히 준비를 해서 좋은 결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김영덕 원장님 프로그램 설명해 주시고 입시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고 프로그램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덕입니다. 먼저 이제 과거 입시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학과 프로그램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을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거 입시 전형을 좀 보시면요. 일단은 이제 크게 이제 서류, 출석 면담, 소집 면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세종하고 서울권은 세종하고 한산 같은 경우는요, 서류 접수 출석 면담까지가 1단계고요. 여기에서 이제 1.5배수를 뽑아서 이제 소집 면접으로 이렇게 이어지고요. 경기 북가고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서류 접수에 좀 인원을 거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차이점이 있는데 전체적인 진행 과정은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입시 일정은 어머니께서 다 알다시피 일단은 이제 원서 접수가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원서 접수가 나오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지원을 했는지 이제 경쟁률이 나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원서 접수가 끝나면은 이제 출석 면담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출석 면담은 이제 학생들마다 일정이 달라요. 이제 학생들마다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자기네 학교로 이제 과거 쪽으로 불러서 이렇게 오는 시스템인데요. 지역마다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돌기 때문에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은 여기 보면은 9월 4일부터 이제 세종하고 한산 같은 경우 9월 4일날 시작이 되는데 첫 주에 출석 면담이 걸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늦게 뭐 한 11월 달쯤에 이렇게 출석 면담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마다 어떤 진행되는 출석 면담이 날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이제 과고 입시의 특징이기도 해요. 그 학생들에 맞는 이제 개별 프로그램이 이렇게 진행이 돼야지 원활하게 이제 입시가 진행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석 면담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1.5배수 경기 북가고 같은 경우 2배수를 뽑아서 이제 소집 면접을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소집 면접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시험이라고 보면 돼요. 구술 시험. 그래서 전체 아이를 불러서 구술 시험을 보는 형태로 한 다음에 이제 최종적인 이제 합격의 여부가 가려지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경쟁률은 이제 다음 주 원서 접수가 이루어져야지 경쟁률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전까지 보면은 경쟁률만 보면은 대략 한성 과고 같은 경우는요, 대략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5대1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세종 같은 경우는 평균 한 4대1 정도. 경기 북가고는 상당히 높죠. 거의 10대1에 가까운 이런 경쟁률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경기권 아이들이 좀 과고 들어가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경쟁률이 그만큼 워낙 치열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경기 같은 경우에는 과거가 하나 더 생겼으면 하는 그런 많은 바람들이 아마 어머니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생기지 않고 있어서 경기 북가고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소집 면담에서 문제 유형이 조금 다르긴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추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경기 북가고 같은 경우가 경쟁률이 상당히 올라가는 추세고 올해도 거의 비슷한 경쟁률은 이렇게 나타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일단 1단계는요. 일단 서류 같은 경우는 자소서, 추천서, 생기부 이걸 제시를 하죠.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출석 면담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출석 면담이라고 하는 것은 1차 서류에서 나오는 어떤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출석 면담이 이루어져서 1.5배를 뽑는데 일단은 어떤 내신 같은 경우에는 1단계 출석 면담까지는 4학년 1학기까지 진행이 되고요. 이제 소집 면접 같은 경우에는 4학년 2학기까지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아이들이 지금 2학기 시험이 남았잖아요. 중간기말이 남았기 때문에 어떤 내신에도 어느 정도 신경을 써야 되고 특히 이제 수학과학 같은 경우에는 결과론적이긴 한데요. 대부분 수학과학은 거의 이제 A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특이하게 B가 있는 경우에도 붙은 학생이 간혹 있긴 해요.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제 수학과학에서 A를 띄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서류에서 일단 이제 추천서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크게 서류에 자소서, 생기부, 추천서 이렇게 있는데 자소서는 어떻게 보면은 주관적인 어떤 자기의 소개라고 보시면 되고 어떤 추천서 같은 경우는 객관적인 평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제 객관적인 평가가 이제 교사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추천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세부적인 항목들을 체크리스트하게 됐어요. 여기 보시면은 상위 5%, 10% 이렇게 세부적으로 아이를 평가하게끔 돼 있어서 그 아이의 학생을 이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데 이거에 대한 진위 여부도 실제로는 확인을 합니다. 전화로 이렇게 그 선생님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보기도 해요. 그런 게 필요한 게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한 학교에서 많은 아이들이 지원을 해요. 근데 선생님이 마음이 약해서 다 여기에다 표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땐 좀 확인을 해야겠죠. 근데 요즘 선생님들이 그렇진 않아요. 예전에는 그래 내가 가르쳤던 애니까 그래도 좋게 평가를 해주려고 하는
그런 경우성이 있는데 요즘 이제 선생님들은 상당히 자기의 생각을 반영해서 생각한 바대로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몰표를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자소서인데요. 지금 이제 서류가 다음 주부터 이제 접수를 하죠. 지금 오신 어머님들은 이제 과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생각을 하고 오시는 어머님들이 대다수고요. 이제 서류 준비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이번 주 안에 서류는 대부분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마무리가 안 된 어머니 같은 경우는 자소서를 어떻게 써야 되나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좀 많으실 거예요. 실제로 이 세종하고 한성 자소서 내용은 똑같습니다. 작년엔 좀 달랐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세종이나 어떤 한성이나 자소서 내용은 똑같고요. 조금 차이점을 말씀드리면은 이 차이점은 이제 과거 자소서와의 좀 차이점. 지금 과거를 준비했던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과거에 썼던 자소서가 있을 거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쓰면 되는데 약간의 차이점은 뭐가 있냐면은 일단은 전체적인 자소서 내용은요, 어떤 이 자소서 내용의 바탕이 되는 것들은 다 중학교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영재고는 이제 그거에 대한 제한이 없는데, 과거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 어떤 수학, 과학에서 탐구, 아니면은 약간 어떤 봉사와 관련돼 있죠. 그런 것들이 중학교 때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거에 대한 진위 여부는 물론 이제 면담 때 확인을 하겠죠. 근데 내가 쓸 게 없다. 그러면 초등학교 때 좀 했던 거를 좀 가미해서 써도 됩니다. 근데 단지 이제 그거에 대한 대비는 이제 따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약간의 변형을 위해서 중학교 때 좀 한 것처럼 이렇게 하면은 크게 문제가 없고요. 또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은 이 과거 자소서에서 쓰기 어려워하는 게 수학과학 분야예요. 수학과학 분야인데 영재고 쪽은요 보통 수학과학에 대한 지문을 하나로 묶어서 합니다. 그리고 하나로 묶어서 좀 많으면 1200자 정도 이렇게 쓰게 하거든요. 그래서 영재고 때는 수학 한 600자, 과학 600자에서 이렇게 자소서를 채우는데, 과거 같은 경우는 각각이 한 1100자 정도를 써야 돼요. 수학 1100자, 과학 1100자. 1100자라는 게 상당히 많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수학, 과학 분야에서 쓸 내용들을 좀 디테일하게 써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근데 이 디테일하게 쓴다라는 게 간혹 오해를 한다는 게 뭔가 활동을 한 것들을 막 주저리 쓰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친절하게 이렇게 좀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은 만약에 과학을 예를 들면 탐구 활동의 주제, 동기, 과정, 결과,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할 것 이렇게 써있죠. 그래서 가장 처음에 초안을 잡을 때는요 요거대로 쓰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이 탐구 활동의 주제가 뭐였고, 동기가 뭐였고, 과정이 뭐였고, 결과가 뭐였고,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할 것. 근데 이렇게 쓰면은 대부분 1100자가 안 나옵니다. 이렇게 쓰면은 한 700자 정도 나와요. 대부분 아이들이 쓴 거 봤을 때. 그러면 아이들은 대부분 이제 이거의 글자 수를 맞추기 위해서 뭘 늘리느냐? 과정을 늘려요. 과정을 막 늘려요. 세부적으로. 과정을 늘리는 건 좋아요. 근데 이게 주의할 점이 자소서라고 하는 건 자기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한 활동을 표현하는 건 맞는데 그 활동에서 배우고 느끼고 생각한 점을 적어서 글자 수를 늘려야 돼요. 예를 들어서 과정을 적대. 어떤 탐구에 대한 과정이 있으면은 1단계, 2단계, 3단계 과정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내가 1단계 과정에서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이거 하면서 문제점이 없을까? 아니면은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그럼 그 다음 단계에서 또 어떤 생각을 했는지. 이 중요한 거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근데 아이들은 표현을 안 하거든요. 단지 한 것만 써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좀 초점을 맞춰서 어떤 수학이나 수학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맞춰서 써줘서 어떤 자신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탐구를 했고, 그런 생각을 써놓으면은 그 자소서를 읽으면은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어요. 가장 호기심이 많은 아이인지, 아니면은 어떤 하나에 꽂히면은 그걸 물고 늘어서는 아이인지,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자소를 써줘야지 그 아이의 능력을 이제 판단할 수가 있고, 이제 그거에 대한 진위 여부는 이제 출석 면접 때 이루어지게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자소서는 좀 그런 방향으로 쓰는 게 좋고요. 경기 국가고 같은 경우도 쓰는 건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약간 차이점은 이제 수학, 과학, 융합을 선택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수학 하나, 과학 하나, 융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학, 과학이 혼합된 거. 또는 혼합되지 않고 별개의 어떤 과정이면은
이제 융합으로 인정돼서 어떤 세 가지 활동을 적어야 된다는 게 좀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자소서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이제 진로가 구체적일수록 좋아요. 어쨌든 이공계 계열의 구체적인 진로를 가지고 있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수행 결과보다는 탐구를 통해서 배운 점, 느낀 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써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한데요. 정확히 알고 있는 개념으로 써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학생이 뭐 수학이든 과학이든 탐구에 대한 내용을 써요. 근데 그 자소서에 대한 내용을 쓰는데 자신이 모르는 단어를 써가며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쓰실 때 좀 어설프게 알고 있는 내용으로. 뭐 예를 들자면은 제가 뭐 지구학을 맡고 있는데 어떤 애가 천문학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천문학 하면은 뭐 우주 빅뱅 이론 보기에는 그럴싸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을 적는데 뭐 초신성 폭발, 빅뱅, 뭐 인플레이션 막 이런 용어를 써서 잘 써요. 근데 이런 용어를 쓰면서 자소를 써버리면은 출석 면접 때 그 개념을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럴 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어떤 과학적이고 수학적인 용어를 쓸 때 자신이 충분히 알고 있고 설명 가능한 용어로 써주는 게 좋아요. 어떻게 보면 출석 면접 때 질문의 요지를 이런 거 질문 나올 것 같으면 이제 좀 자기 스스로 함정 이런 건 내가 이거 쓰면 이건 물어보겠지? 답변에 대한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자신이 알고 있는 개념으로 쓰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성장 가능성을 좀 표현해줘야 돼요. 이 성장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어떤 학생인지, 어떤 능력을 나는 이제 가지고 있는 학생인지, 그런 것들을 좀 표현해주면은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제 사항 같은 경우는 뭐 올림피아드라던가 영재학급, 영재교육원 이런 것들은 이제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 사항에 주의를 해주고요. 이 주의사항에 보면은 좀 독특한 문구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1, 2, 3번의 내용을 포함할 경우 해당 전형 단계의 최하위 등급으로 처리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죠. 제가 이 문구를 보고 느낀 점은 뭐냐? 최하위 등급이요. 이 최하위 등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결론적으로 자소서나 이 자소서 같은 경우를 점수할 수는 없거든요. 점수할 수는 없지만 등급화는 할 수 있어요. 뭐 쉽게 말해서 뭐 5단계 등급을 나눠서 A 등급, B 등급, C 등급, D 등급 이렇게 등급은 가능한데 점수화는 못해요. 그럼 최하위 등급을 한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등급제로 한다는 얘기거든요. 최상위 등급과 최하위 등급이 있는데 배제상위 등급은 최하위 등급 뭐 처리되거나 그 이하로 평가를 한다. 라는 거니까 이제 등급화. 어차피 이거는 자소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주관적인 관점으로 쓴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점수화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의 능력을 이제 좀 쓴 내용을 이제 등급화해서 처리한다는 것을 이걸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항은 좀 주의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류 접수가 끝나면 이제 출석 면담이 있는데요. 이제 보통 출석 면담은 이제 그 학교로 학생을 부릅니다. 불러서 보통 만약에 뭐 한 학교 A 학교가 있는데 A 학교에서 한 3명이 과거를 지원했어요. 그럼 이제 그 학교 애들을 이제 자신의 과거 쪽으로 이제 불러서 면담을 보는데 보통 한 평균 한 30분 정도 질문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30분 동안 질문하고 답변을 하는데 30분은 시간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제가 이제 이 설명회를 시작한 지 불과 한 20분밖에 안 했어요. 20분밖에 안 했는데 지금까지 한 말을 글로 적으면요 몇 페이지가 될 거예요. 이 출석 면담도 마찬가지예요. 면접관이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고 학생은 대답을 해요. 그러면 그 질문의 대답의 길이가 어느 정도 되냐? 길어야 15초예요. 답변에 대한. 그러면은 30분 동안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면은 몇 개를 질문할까요? 넉넉 잡아서 1분에 한 문제씩 질문하고 답한다고 하면은 30분이면 30개의 문항을 물어봐요. 많게는 40개, 50개의 질문을 해요. 그러면 실제로 아이들이 이제 면접을 할 때 보면은 실제로 제가 면접을 해도 한 5개만 어떤 주제에 대해서 5개만 질문하면은 이 녀석 별로 여기에 관심 없는 것 같은데 별로 이거를 생각을 깊게 하고 자소서에 쓴 것만큼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지 않은데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출석 면담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도 질문 수가 거의 한 30개 이상을 물어봐요. 그러면은 어떤 것들을 물어보느냐? 뭐 이제 자소서에 관련된 진로 확인이라던가 탐구 내용을 물어보고요. 이거는 이제 자소서에 대한 진위 여부죠. 그 다음에 이제 생기부에 대한 건 물어봐요. 생기부에
동아리, 봉사, 독서, 기타 활동들 이런 것들이 적혀 있잖아요. 이 진로도 역시 마찬가지 적혀져 있고요. 거기에 관련된 질문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생기부에 있는 게 또 세특이 있어요. 세특사항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그 아이가 1학년 때, 2학년 때 교과 배운 내용을 적혀져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식으로 적혀져 있느냐? 만약 예를 들어서 뭐 물리예요. 물리를 배웠다. 그러면은 이 학생은 힘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고 뭐 이것을 잘 응용할 수 있는 학생이다 라고 적혀져 있어요. 이거 보면 선생님이 뭐 어찌됐든 적었겠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힘에 대한 질문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중등 교과 지식을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교과 학습 내용을 물어보는데 이 교과 학습 내용이 있는 게 세부 특기사항의 교과 학습도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수학 탐구 활동에 또 교과 기반의 내용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것을 물어봅니다. 그럼 아이들의 답변에 있어서 가장 어려워하는 건 뭐냐? 이거예요. 솔직히 뭐 인성이라던가 진로라던가 그리고 뭐 자기가 탐구 활동에 대한 과정들은 자기가 직접 해봤으면은 어느 정도 답변은 잘 해요. 이제 자기가 직접 해봤으면은. 근데 문제가 되는 게 교과 학습 내용이에요. 이것에 대한 답변을 가장 어려워합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어떻게 물어봤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이제 세종 한경 출석 면담 이제 복기본인데요. 봉사 인성과 관련된 거, 뭐 독서 기록, 그 다음에 수학 과학에 대한 개념 있죠. 이게 이제 교과 개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학에 대한 어떤 탐구 활동에 대한 어떤 개념들, 그 다음에 진로에 대한 개념들을 물어봅니다. 이거 뭐 완전히 복기된 건 아니고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봤던 건데 여기 보시면 뭐 이렇게 중등 과정과 개념들이 많이 적혀져 있죠. 근데 이거에 대한 문항이 가장 많고 이거에 대한 답변을 아이들이 실제로 가장 못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리고 경기국가고도 마찬가지예요. 뭐 진로, 뭐 탐색과정, 교과 기본, 독서, 뭐 특이한 관심 분야 이런 것들에 대한 이게 저기 경기국가 같은 경우는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를 체크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지식들을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제대로 답변을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출석 면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출석 면담에는 어떤 이제 교과 지식들이 있느냐? 지금 정리를 한 건요. 저희가 이제 중등 과학 수학에서 나오는 개념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상당히 많죠. 이게 몇 개 정도 되느냐? 대략 한 170개 정도 개념이 됩니다. 물론 이제 수학보다는 과학이 많죠. 과학이 거의 한 제가 세어본 기억으로는 거의 한 140개가 좀 안 됐던 것 그래요. 100개. 그럼 여기에서 만약에 한 30개를 물어봐요. 이렇게 따지면은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과고라고 하는 게 그렇게 심화학습을 요구하진 않아요. 실제로 출석 면담이건 소집 면접이든 간에 심화학습을 물어보진 않거든요. 중등 과학 수학에 기반된 것들을 많이 물어봐요. 뭐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보셨듯이 뭐 여기 보면은 뭐 피타고라스 정리가 뭐니? 뭐 어떻게 응용되니? 막 이런 것들을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중등과학 기반으로 하는 건데 이것들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물어볼지 몰라요. 그러면 어떤 것들을 물어보더라도 자기가 답변할 수 있을 만큼 이제 연습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여지껏 이제 공부했던 아이들은 이런 류의 공부를 하지 않았거든요. 지금까지 뭐 이렇게 공부를 할 때 뭐 좀 선행을 해서 물리든 화학이든 뭐 수원이든 그걸 하는 학생들은 그냥 문제 푸는 거에 익숙한 공부를 했지 어떤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말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못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의 특성은 뭐냐? 특히 이제 영재고 쪽을 공부하고 이제 과고 다음 컬에서 과거를 노리는 아이의 특징이 뭐냐? 문제는 잘 풀어요. 말을 하다 그러면 못해요. 얼버무리긴 해요. 그리고 말을 하다 어떻게 하냐? 처음에는 잘 말을 해요. 근데 뒷말을 흐려요. 대략적인 것만 알고 있는 거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교과 기반, 어떻게 보면 내용은 어렵지 않지만 그거에 대한 교과 기반의 지식이 충실되어 있고 그거를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잘 돼 있어야지만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고 다음 단계로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뭐 출석 면접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소집 면접은 이제 수학과학 인성을 보는데 보통 이제
30분 동안 이제 내문항, 이제 대문항으로 내문항 수학과학 인성에 관련된 문항을 대문항으로 내문항 정도 30분 동안 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한 면접을 봅니다. 그 다음에 면접은 한 10분 동안 이제 구술 면접으로 이루어지고요. 요거는 이제 세종하고 한성 같은 경우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경기국가고에는 여기에 좀 추가되는 게 있어요. 뭐가 추가되냐면은 토론이 좀 추가됩니다. 경기국가고 같은 경우에는 토론이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문항이 나오느냐, 뭐 제가 이제 문항에 대해서 설명할 건 아니고요. 대략 이런 문제가 소집 문제에서 난다라는 정도인데, 일단은 이게 세종하고 한성에 대해서 기출 문제인데요. 이거는 이제 어차피 홈페이지에 다 있는 이제 기출된 문항이에요. 공개한 문항이니까 편하게 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시간 날 때 아이들한테 이거 한번 풀어봐요 던져주면 돼요. 근데 의외로 잘 풀어요. 잘 풀어요. 보지는 그렇게 안 어렵거든요. 근데 막상 이제 시험장에서 가서 풀면은 많이 힘들어해요. 왜? 제한된 시간에 대한 압박, 또 이거를 말로 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잘 풀어도 이제 그런 것에도 좀 차이가 많이 되죠.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은 이제 뭐 보통 이제 융합형이라 그러는데 융합형이지만 실제로 소문항 자체가 명확히 구분이 돼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대문항, 일문항의 지학, 화학, 인성문항. 이제 과거 같은 경우가 특이하게 이제 인성문항들이 이렇게 포함이 됐다는 거. 또 문제의 약간 특성이에요. 그리고 뭐 여기 수학문항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뭐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생물물리. 이제 과학 같은 경우 물화생지를 다 이제 꼬리 문제로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역시 이제 수학 관련된 거. 여기 내문항인데, 그러면 이게 문제 난이도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나, 대략적으로 보면요. 과학 같은 경우는, 영재고 8개 영재고에서 중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영재고 기본 문제 정도. 수학도 거의 이제 중하 문제.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영재고 쪽 공부를 조금 했으면은 쉽게 풀어요. 실제로. 이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찌하기 때문에. 근데 이 크게 내문항을요 30분 안에 풀어야 돼요. 이게 문제인 거죠. 시간적인 압박이 상당히 심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시간의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문제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 생기느냐, 실수가 용납이 안 돼요. 실제로 합격한 아이들을 보면은 여기 있는 문제들에서 모르는 문제는 없고요. 단지 시간이 부족해서 뭐 한 문제 정도, 꼬리 문제 한 문제를 조금 실수를 했거나 놓치거나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의 이제 뭐 한 4문항 중에서 3문항은 기본적으로 맞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제 합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국가고 같은 경우도 역시 경기국가고는 조금 문항 수가 적은데요. 이제 대체적으로 수학 한 문항, 과학 한 문항 이렇게 출제가 돼요. 2문항으로 출제가 되는데, 역시 이제 수학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과학 같은 경우는 뭐 물리화, 탐구, 그러니까 과학 문제 하나, 수학 문제 하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제 집단 토론이 있다는 게 좀 차이점이죠. 근데 이제 토론은 크게 점수에 반영이 안 됩니다. 그냥 아이들이 얼마나 자기 타인과 좀 잘 어울리냐를 보기 위한 토론이라서 어떻게 보면 이걸 통해서 인성을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소집 면접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과거 입시라고 하는 게 어떤 특징들이 있느냐, 그것에 대해 말씀드리면은, 과거 입시가 뭐 영재고 입시든 어떤 입시든 간에 가장 특이한 점은요, 개별화 지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어떤 출석 면담 같은 경우가 어차피 11월 달에 끝나잖아요. 근데 그 과정까지 아이들의 스케줄이 다 달라요. 아까 말한 출석 면담을 오는 시기가 다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물어보는 질문들이 달라요. 왜 그러면 자소서에 쓴 내용이 다르고 생기부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주된 포인트가 돼서 물어보는 것들이 다 아이들마다 다른 거죠. 그러면은 과거 입시라고 하는 게 일괄된 과정으로 모든 아이들한테 똑같이 할 수가 없어요. 물론 표준이 되게 똑같이 할 수 있는 과정이 있고요. 그 과정은 뭐냐면은 소집 면접에 대한 문제를 연습시키는 거는 일정하게 쭉 갈 수 있어요. 교과 이론이나 이런 것들. 근데 아이들의 스케줄이 다르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진행해야 된다는 게 가장 큰 특이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과거에 대한 어떤 학원을 선택할 때, 이 학원이 그 내 아이에 맞춰서 얼마나 이렇게 지도를 해주느냐, 내 아이의 특색에 맞게끔 어떻게 지도를 해가느냐가 가장 크게 보셔야 될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개별화 지도를 해야 되는 게 특징이고요.
이것도 뭐 일맥상통한 건데요. 좀 전략적인 준비가 필요해요. 아까 말했듯이 자소서에서 자기의 자소서에서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용어로 쓴다던가,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질문을 예상한다던가, 그리고 또 생기부를 보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질문이 나올지를 구성해보고 답변하는 연습, 그런 것들을 해나가서 어떤 자신만에 맞춰진 전략적인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게 어떤 입시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좀 가장 특징이죠. 모든 단계가 다 말로 합니다. 그 전까지 모든 입시는 다 시험을 보고 다 글로 쓰고 해요. 물론 이제 영재고 캠프 때는 이제 뭐 구술 면접 같은 게 있긴 한데, 과거는요 모든 단계가 다 말로 해요. 출석 면접도 가서 다 말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집 면접도 물론 이제 문제 푸는 시간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답은 또 말로 합니다. 그래서 구술화한다는 게 어떤 가장 큰 특징점이 있고요. 그 아이들이 이제 그거에 대한 아까도 말씀드린 연습이 없기 때문에 그걸 실제로 잘 못해요. 그걸 명확하게 자기는 머릿속에 알고 있는데 이거를 내가 머릿속에 알고 있는 만큼 표현하기가 상당히 어려워해요. 그래서 자주 내가 한 거를 말로 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그럼 말로 하기 부적대로 야 너 말해봐 이거 뭐니? 그러면 아이들이 말을 잘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말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뭘 하느냐, 간략하게 예를 들면요, 제가 이제 설명회를 하잖아요. 설명할 때 PT를 만듭니다. PT를 할 때 설명할 때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만들어요. 그 다음에 뭘 하느냐, 내가 할 말들의 주요 요점을 저는 이렇게 적어봐요. 이 PT에서는 요거 이런 말 해야지, 이런 말 해야지. 일단 첫 번째 단계는 쓰는 단계예요. 내가 표현할 말에 정확히 쓰는 연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말로 해오고, 그 과정이 익숙해지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쓰지 않고 말로 바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게 영재고 입시의 어떤 또 다른 측면, 공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준비시키고 체계화되게 이제 진행을 하느냐가 이제 어떻게 보면 과거 입시에 최적화된 학원이냐 아니냐가 이제 판단의 어떤 기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과거 입시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럼 저희 이제 다원 교육에서 수학과 과학에서 이런 특색에 맞춰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먼저 수학부터 이렇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원교육에서 이제 영재관 수학을 맡고 있는 최선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에서 이제 설명을 너무 잘 해주시고 그래서 저는 이제 우선 이런 말씀 좀 드려볼게요. 제가 이제 아이가 좀 어려요. 그래서 이제 그저께인가 그래서 이제 숫자 1, 2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나서 다른 개체를 세워보라고 그랬더니 못 세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배웠으면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럼 너 왜 이걸 모르니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애가 아빠 미워하면서 가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이게 나도 가르치고 있지만 이제 부모 입장에 이게 쉽지가 않구나 뭐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에 해당이 되는지 좀 보면 사실 학습하는 것하고요, 적용을 하는 것하고, 그걸 창의적으로 응용하는 것하고 다시 그걸 말을 하는 것 자체는 좀 다른 어떤 훈련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을 잘 갖춰진 사람들을 우리 인재라고 얘기를 하고, 모든 이제 선발할 수 있는 그런 집단 혹은 학교, 기업 이런 데서 이런 사람들을 원하죠, 사실. 그러면 이제 과거도 그거랑 전혀 다른 게 없을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학습을 잘 했느냐라는 걸 판단하는 게 자소서를 보는 겁니다. 그죠? 얘가 뭐 국어 B, 뭐 A, 수학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거를 적용을 좀 잘 할 수 있나? 뭐 이런 것들을 확인을 좀 하고 싶은데, 이게 이제 출석 면담이에요. 그래서 가서 물어봅니다. 이거 잘 알아? 뭐 이제 알아? 아까 이제 복기본도 좀 보셨죠? 그렇게 좀 확인하고요. 그게 좀 되면 너 이제 좀 말도 좀 잘하고 응용 좀 하나 이런 걸 보는 게 소집 면접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들을 아까 대충 보셨듯이 문제가 이제 조금은 여기가 좀 어려워지고요. 그걸 전부 다 말로 해야 되는 작업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큰 틀에서는 과거시가 되게 복잡할 수도 있지만 되게 단순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알고 대비를 시켜주는 게 저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볼 거는 자소서입니다. 그래서 자소서는 뭐 쓰고 이런 것들보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저희가 그냥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글 시트라는 거 공유해가지고 아이가 쓰면 피드백을
온라인으로 조금 해요. 뭐 자소서를 메일로 받고 하진 않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피드백도 계속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뭐 날카로운 질문도 좀 대비하고요. 그다음에 전문 영역 선생님들이 피드백을 다 해서 이제 하는 거는 당연히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모아놔요. 질문들을 뭘 했고 뭘 받은 걸 다 모아놔서 나중에 이제 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뭐 그냥 그렇다 치는데 앞에서 이제 부원장님 좀 말씀 잘 해주셨듯이 자소서를 이제 톡 까놓고 말씀드리면 중학생이 알아봐야 이제 얼마나 큰 거대한 이론을 알겠어요, 사실. 저도 이제 가끔 공부하다가 보면 와 이거는 대단하다, 내가 해내다니 막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글을 좀 뒤지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공부하는 게 거의 한 400년 정도 전에 다 끝난 이론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는 아이들이 진짜 논문 수준의 뭔가 거대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거는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게 되면 굉장한 의심을 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이게 가능한가? 이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요지는 뭐냐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주제를 써야 합니다. 굉장히 고급 이론이나 이런 것보단 자기가 잘 알고 실제로 탐구하고 탐구 과정을 거친 아이하고요. 그냥 인터넷에 있는 거 대충 이렇게 적당히 해서 뭐 소위 말하는 MSG를 좀 쳐서 하는 학생하고 출석 면담이나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말을 해보면 이 말 나오는 이 자신감하고요. 단어 자체가 달라요. 남의 언어로 이제 막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가 탐구를 한 내용을 써야 되고요. 그게 엄청나게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지만 요즘 소위 이제 약간 불공정한 거를 싫어하잖아요. 사회적 전체적으로. 그래서 뭐 영향이 없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렇게 거대한 주제는 필요 없다. 쓸 수 있으면 쓰되 자신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이제 자소서를 하고 저희가 이렇게 잘 대비를 해준다라는 건데 아까 이제 과거 입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개별화가 좀 잘 돼야 된다 이건데 이게 이제 제일 개별화가 좀 잘 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마다 이제 다 시기도 다르고 뭐 질문들도 다 모아놓고 이제 자기가 이제 출석 면담이나 이런 것들이 다가오면 사실 되게 뭘 해야 될지 모를 수 있는데 그때 아마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실제로 아이들도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소서를 저희가 대비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작년에 나왔던 출석 면담 벽기인데 아까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는 개념 심화를 보러 보면 이제 교과 내용이고요. 이것도 그냥 약간 심화된 내용이고 사실 뭐 그러면 안 되죠. 밑에 있는 거 다 선행이고요. 근데 이제 약간의 영재 입시를 했던가 조금 심화 공부를 하면 거의 다 아는 거라서 아이들이 이제 쉽게 알고 있는데 말을 못하는 거죠, 사실. 그걸 이제 설명을 정확하게 못하는 거죠. 더 정확한 표현으로 바꾸면 말을 하되 수학자들이 쓰는 용어를 잘 못 써요. 뭐 예를 들면 사인 겹치고 원 그려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아니거든요, 사실. 그게 그거야, 그거. 이거랑 똑같은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인 겹치면 원이 있을 때 중반지름이 뭐고 이게 뭐가 됐을 때 이런 용어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연습을 저희가 충분히 시킬 거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살짝 이제 빡심이 빠졌는데 이것도 수학인데 자소서예요. 물어보는 거 보면 RSA 뭐 거대한 뭔가 이론인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진부한 주제고요. 여기에 있는 모듈러 계산을 할 수 있는가 이거는 그냥 대충 다 합니다. 이걸 물어보는 게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얘기예요, 사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같은 맥락에서 너무 거대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수학 공부를 이제 하려면 이제 포인트를 이제 3가지를 저는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교과 기본 지식이 아주 탄탄해야 되고요. 그 다음은 이제 독해력하고 창의적 응용이 좀 필요한데 처음에 볼 거는 교과 기본 지식에 대한 내용들이 잘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출석 면담 대비가 되겠죠. 그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는 아까 이제 부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부를 좀 하면 돼요. 그러면 요약하자면 자기가 쓸 수 있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쓸 수 있는 단계를 건너뛸 수 있는 정도까지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거를 저희가 준비하기 위해서 중등개념 워크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표지는 이렇게 되는데 이제 좀 촌스럽지만 제가 디자인을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문제들을 어떻게 하냐면 필수 개념들을 넣어놔요. 이게 좀 너무 글씨가 작아서 그런데 소수가 뭐냐? 소수는 0.5가 아니야. 그거 말고 임마. 그러면
소수는 2, 3, 5, 7 이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의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뭔지는 아는데 그걸 표현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걸 다 해봐야 돼요. 실제로. 그걸 다 하고 살짝 발전된 문제까지 풀어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수학 문제는 한 100 문제가 좀 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미 이제 아이들은 지금 배포가 되어 있고요. 이 문제가 너무 쉽다 보니까 쉬운데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 표현을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다 풀어줄 수는 없고요. 이게 이제 정답이 다 있어요, 풀이가. 그래서 그거는 아이들이 풀어오는 만큼 이제 하고 이 정답을 이제 맞춰 봅니다, 아이들이.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기까지 너무 이제 기가 막히게 좀 올라오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아까 그게 그거야라는 말을 계속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말하기 연습을 저희는 계속 시킬 겁니다. 우선 이제 자소서가 완성된 게 제일 먼저고요. 올해는 이제 좀 짧다 보니까 그게 좀 빨리 되고 난 다음에는 5시간에 아이들을 이제 개별적으로 다 해서 다 해가지고 아까 그 질문 목록에도 좀 남겨놓고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인성 모음도 해놓고요. 그래서 뭐 질문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도움이 많이 돼요. 아이들이 이제 의지할 곳이 이런 곳밖에 없어요. 나중에 발 동동 구르다 보면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소집 면접 대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 소집 면접 문제를 좀 푼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오는지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수학에서는 중등교과에서 그냥 융합 문제예요. 삼각형이 뭔지 알면 풀어요. 그래서 창의적 응용을 조금 하면 돼요. 이번 문항에서는 이거 아까 말씀드린 문항이 어렵진 않거든요. 근데 문제는 시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죠. 그 다음 문제는 이거 육각형을 굴렸을 때 이제 부피가 어떻게 변하냐 이거거든요. 근데 부피는 항상 일정한데 모형들이 뭐가 나오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입체 도형이고요. 상황 자체도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부피를 기둥 부피는 밑변 곱하기 높이다 이런 사실만 알면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문제인데 이건 인성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되게 깊은 내용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해보면 종합해보면 문제가 이건 경기 북입니다. 네. 이거를 보면 문제가 어렵지 않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 소집 면접에서는 독해력하고요. 이 독해력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이 독해력은 뭘 말하냐면 그냥 빨리 읽는 게 아니라 이게 뭘 말한다. 핵심 원리는 뭐야. 두 번째는 문제 분야 파악하는 거 되게 좋아요. 이 카테고리가 뭐다라는 거죠. 이 문제는 정수 문제야. 그러면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지식들을 불러올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의적 응용은 뭐 이렇게 된다면 하는 평소에 좀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아무래도 좀 좋을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가장 포인트가 될 텐데 이걸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과학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과학 이제 이거 설명을 뒤에서 해주실 거고요. 그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정도의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문제를 풀 때 어쨌든 시험은 전략이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 안에 뭔가를 빨리 해내야 되기 때문에 문제를 보면 카테고리를 빨리빨리 나누는 연습을 해야 돼요. 실제로 이거 상황이 2학기 어디에 나왔어. 그렇게 진행하고 나면 자기가 좀 할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이 문제를 이게 읽고 이렇게 차분하게 풀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주어지진 않을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런 연습들을 이제 소집 면접 대비해서 좀 저희가 시킬 거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시키는 문제들이 뭐 이런 정도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본 것처럼 뭐 기하 문제를 좀 좋아하기도 하고 하니까 긴 문제도 있고 적용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수학 문제하고 화학하고 문제가 결합된 수학과학 융합 문제예요. 그래서 아까 수학과학 융합 문제가 있는 것도 보셨죠? 그러니까 이런 대비까지 좀 해줘야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이제 성공적인 입시를 좀 치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진행되는 이제 시간표를 좀 예시를 좀 보여드리면 월수금하고 화목일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말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제 월수금 화목일에서는 이제 선행도 같이 준비를 합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수투하고 수원 심화인데 이제 수원 심화는 끝났고 이제 수투가 진행이 되니까 지금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진도가 조금 딱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말씀드린 대로 워크북 활용하는 거하고 자소서 대비하는 거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편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린 말씀은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가 될 텐데, 요약을 하자면 사실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것만 잘 진행이 되면 기존에 이제 뭐 생기부나 이런 거에 기재되어 있는 거는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성경 나온 거고 세특이 써져 있는 거 다 써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비를 개별적으로 해야 좀 확률이 좀 높다, 이런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 프로그램은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은 이제 과학 프로그램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그 과학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면요. 실질적으로 수학과학이 이제 같이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좀 넘기고 말씀드릴 텐데, 일단은 이제 진행되는 과정은 이렇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마다 개별적인 스케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1단계 끝나면은 출석 대비하고 소집 면접 대비하고 그걸 단계적으로 분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정규 시간에는요. 이제 어떤 이론에 대한 과정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8월 초에 개강한 반이 있는데요. 그 반 같은 경우는 이제 정규 시간에는 이제 출석 면담에 대비해서 기본 교과 이론을 정리하고 이런 수업이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습 클리닉 시간을 이용해서 이제 자소서 준비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일단은 이제 다음 주가 어떤 이제 원서 접수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자소서 준비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이제 이게 끝나면은 이제 뭐 다음 주부터는 이제 어떤 출석 면접과 소집 면접 대비를 위한 기본적인 과정들이 진행이 돼요. 지금 이제 저희가 이번 주에 이제 토요일 날 개강하는 반이 있는데, 그 반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소집 면접과 출석 면담 위주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끝나면은 이제 11월 달 이제 2차가 나고 11월 달 되면은 이제 집중 소집 면접 파이널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제 과거 입시를 준비하는 시간이요, 많지 않아요, 시간상으로. 왜 그러냐면 이제 3학년이고 또 3학년 2학기 내신도 이제 아까 소집 면접 때 이제 들어간다고 했었잖아요, 마지막 단계에서. 그러니까 내신도 조금은 신경을 써야 돼요. 그리고 이제 3학년들도 내신을 좀 빨리 보죠. 그리고 이제 3학년 이제 중간고사 같은 경우가 뭐 보는 학교도 있고 안 보는 학교도 있는 것 같은데, 보는 학교 같은 경우가요, 대부분 보니까 추석 전에 많이 봐요. 추석 전이니까 이제 9월 말쯤에 이제 중간고사를 보는 거죠. 그러면 그거 보고 조금 이제 내신 준비 대비 기간 갖고 시험 보고 추석 이어지면은 거진 한 3주 이상이 빠져요. 그럼 거의 이제 9월 달이 이렇게 통째로 이제 날아가는 경우가 생겨버리고요. 이제 그리고 조금 마음 잡고 공부를 조금 더 하려 그러면은 이제 기말을 봐요. 3학년 또 기말을 빨리 보잖아요. 기말을 대부분 10월 말이나 11월 초쯤에 봐요. 그러면은 또 한 또 몇 주 내신 기간 잡고 하면은 이제 1단계 발표 나고 이제 출석 면담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와요. 그러니까 이제 뭐 기간은 11월 말까지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이가 공부하고 그거에 대비할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게 문제예요. 요번에 좀 입시나 이제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약간씩 어긋난 게 좀 있어서 이제 그런 게 좀 더 심하게 예전보다는 좀 심해진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단계를 이렇게 좀 중복돼서 아이들 스케줄에 맞게끔 끝나면 끝난 아이는 요거에 집중할 수 있게끔, 뭐 이거 끝난 애는 다음 단계에 집중할 수 있게끔 이렇게 프로그램이 이제 진행이 될 건데요. 일단은 뭐 지금 현재 자소서 준비를 이제 하고 있죠. 지금 이제 8월 초에 개강반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이 초안을 작성해 오면은 강사가 피드백하고 수정 보완을 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수정해 나가는 그런 작업을 거쳐서 뭐 이번 주에 이제 대부분 자소서를 이렇게 마무리 시켰고요. 이렇게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뭐 교정은 이제 대체적으로 아이를 써오면요, 거기에 대한 저희가 이제 코멘트를 답니다. 코멘트를 답고 어떻게 이제 바뀔지, 그럼 그거에 대해서 또 맞춰서 고쳐오면은 저희가 이제 담당 교사가 그걸 보고 또 한번 수정할 수 있게끔 이렇게 보고요. 뭐 첨삭의 목표는 아까 자소서 쓸 때 주의해야 되는 거,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자소서 첨삭 지도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석 면담 같은 경우는 아까 뭐 자소서, 생기부, 교과 지식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진 프로그램이 저희가 또 이제 따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자소서 관련 문제 같은 경우는요, 아이들이 이제 이거는 이제 자소서 이제 서류를 낸 다음에 이유 과정인데요. 아이가 쓴 자소서가 있잖아요. 그 자소서를 바탕으로 일단은 아이들이 학생이 질문을 저희가 만들게 해요. 처음부터 선생님이 이제 질문을 안 하게 하고요. 아이가 자소서를 보고 이런 질문이 나올 것 같다. 라면은 그 질문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고 스스로 답을 달게끔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보고 선생님이 뭐 잘못된 답이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질문이 나올 수 있는 요지는 이제 코멘트를 달면은 그 질문을 또 덧붙이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오고 이런 과정을 이제 계속 거치게 돼서 자소서에서 나올 자기만의 질문을 이제 구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과정 거치면요, 웬만하면은 거기에 해당돼서 많이 물어봅니다. 어차피 자소서 보면은 물어봐야 될 내용들은 거의 이제 그 학생에 맞춰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자소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요. 요거는 이제 주로 자습 시간에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생기부에 관한 거는 저희가 아까 뭐 수학 같은 경우도 구글 시트를 이용하잖아요. 저희가 구글 시트를 활용해가지고 어떤 뭐 진로희망, 봉사활동, 뭐 세트, 동아리, 봉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아이의 자소서를 보고 일단 먼저 이제 담당 선생님이 거기에 맞춰서 어떤 질문을 이렇게 코멘트를 달고요. 그럼 아이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고 교정 및 피드백을 거치면서 반복적으로 이제 자소서에 대한 질문 문항을 이제 수정하고 보완하는 이런 단계를 이제 구글 시트를 통해서 대비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교과 내용에 대한 이제 질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과 내용에 대한 질문을 대비하기 위해서 수학과 마찬가지로 이제 워크북 1 이건 이제 출석 면담에 대한 어떤 질문 모음지리기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저희가 이제 중등 과학에 대한 개념이 대략 한 400개가 좀 넘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과목별로 뭐 물화 생기별로 물어볼 수 있는 개념들을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이렇게 해서 어떤 교재로 만든 거예요. 교재를 만들어서 여기 질문 자체가 물화생 잡히면은 한 420문항 정도가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아이들한테 미리 배부를 하고 그거를 이제 자습 시간에 틈틈이 답을 달게끔. 실제로 이걸 답을 달 수 있는 게 저희가 이제 수업 진도를 나가요. 진도를 나가면은 그 주에 해당하는 단원에 대한 답변을 아이들이 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과학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으면은 수업에 대해서 이제 배우지 않았어도 자기가 스스로 답변을 달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거를 이제 시작하자마자 나눠주는 이유는 뭐냐면은 아이들마다 출석 면담에 대한 시기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이거를 한 번쯤은 이제 완성하고 볼 수 있으면은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아이가 이제 오자마자 이 워크북을 주고 자습 시간이나 틈틈이 이렇게 보고 또는 이제 이걸 또 중요한 건 이제 써보고 이제 말로 집에서 말로 하는 연습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워크북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이제 출석 면담을 하면은 보통 이제 아이들이 이제 뭐 첫째 주 출석 면담 시에 첫째 주에 있을 수도 있고 둘째 주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모의 출석 면담을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요. 요건 이제 주차별로 나눠서 진행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뭐 9월 둘째 주에 출석 면담이 있는 학생들은 이제 첫째 주에 불러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모의 출석 면담을 하고요. 역시 이제 뭐 예상 질문지나 수학, 과학, 인성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성적표도 배부하고 촬영도 해서 아이들이 좀 고쳐야 될 거, 좀 보완될 거 이런 것들을 대비하는 이제 모의 출석 면담을 아이들 스케줄의 주차에 맞춰서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출석 면담이라고 하는 게 뭐 이거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들을 좀 정리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소집 면접 대비는 또 어떻게 대비를 하느냐? 이제 소집 면접 대비라고 해서 출석 면접이 끝난 11월쯤에 시작하는 건 아니고요. 보통 10월달 이렇게 되면은 소집 면접에 대한 대비가 조금씩 이루어지고요. 어차피 지금 이제 교과 내용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교과나 심화 내용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일종의 출석 면접에 대한 소집 면접에 대한 어떤 대비는 이제 지속적인 이론 강의로서 이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거기에 맞춰서 조금 더 디테일한 과정을 거치는데요. 일단 저희가 정규 시간에요. 타임 어택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어차피 소집 면접 자체가 30분 안에 이 문항을 풀어야 돼요. 짧은 시간 안에 아이들이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의 압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고 연습을 하기 위해서 타임 어택을 봐서
좀 더 정확한 해석, 빠르고 어떤 시간에 대한 이제 소집 면접에 대한 시간에 대한 압박을 이겨내기 위한 트레이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습 시간에서 이제 워크북 2가 이제 배부가 될 거예요. 일정 시기가 되면은 아까 워크북 1 같은 경우는 이제 출석 면담에 대한 문제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워크북 2는 이제 소집 면접에 대한 어떤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좀 더 융합된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를 저희가 취합을 해서 저희가 이제 매년 과거 준비를 하면서 모의고사를 문제를 만들면서 취합된 문항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합쳐서 이제 워크북 2로 해서 아이가 이제 자습 시간이나 이럴 때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가 좀 출석 면담이 일찍 끝났어요. 그럼 이제 출석 면담에 대비는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습 시간에 어떤 워크북 2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소집 면접에 대한 대비를 이제 개별적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규와 클리닉 시간을 이용해서 소집 면접 대비를 이렇게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집 면접 파이널은 이제 11월 달이 되겠죠. 11월 달이 되면은 주로 어떻게 보시면 되면은 그 11월 달이 돼도 기간이 한 2주, 3주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소집 면접을 보는데 그때는 거의 이제 파이널 모의 면접 형태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이제 모의 면접을 볼 때 뭐 수학과 같이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수학과 선생님들이 같이 모여서 협의하에 융합된 문제라던가 기본 문제라던가 인성 문제를 출제해서 모의고사 면접 문항을 같이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소집 면접 볼 때요, 문제풀이 같은 경우는 20분을 봐요. 원래는 이제 30분을 보는데 저희 같은 경우 20분을 봅니다. 네, 좀 더 사람이랑 이렇게 있잖아요. 20분을 보다가 30분을 보면은 그 시간이 되게 길게 느껴져요. 그래서 초반에 아이들이 이걸 연습할 때 20분 동안 보면은 만약에 4문항을 보면요, 한 2문항 풀다가 시간이 다 갑니다. 그리고 조금 더 그게 익숙해지다 보면은 이제 3문항까지 풀고요. 4문항을 다 풀지는 못해요. 하지만 이제 20분에 익숙한 상태에서 연습을 하다가 실전에 가서 30분 동안 하면요, 상당히 여유롭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시간을 좀 줄여서 20분 동안 문제풀이를 하게끔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을 보는 시간은 이제 10분 동안 똑같이 보고요. 역시 이제 동영상 촬영을 하면서 역시 거기에 따른 이제 성적표를 배부해서 모의 면접을 이렇게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저희가 작년에 이제 보통 모의 면접은 한 15회 정도 볼 예정인데 일정에 따라 조금 변경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작년에 제작을 하고 했던 문제고요. 올해 또 새로 제작을 또 할 거예요. 그래서 수학과 인성에 관련된 어떤 과거 입시에 맞춰진 어떤 소집 면접 문제, 모의고사 문제를 제작해서 아이들한테 풀리고 모의 면접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과학 같은 경우에 현재 개강된 반이 있어요. 개강된 반은 일단 주중반이 개강이 됐고요. 여기 보면 월수반, 화목반 이 현재 개강돼서 진행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요 수업 시수는 지금은 그냥 물화생지, 물생, 화지 2시간 이렇게 진행하고요. 여기 있는 거는 이제 9월달 되면은 좀 시수를 바꿔서 이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말반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개강을 해요. 이번 주에 개강을 해서 토요일 하루 동안 이제 물화생지를 이렇게 다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요거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시간상으로 주중반은 이틀을 소모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말반은 하루 동안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시간 배분을 보시면은 일단 주중반 같은 경우는 좀 물리화학의 좀 시수가 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물리화학을 조금 더 다듬어야 되겠다라는 학생은 이제 주중반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영재고 2차 통과했는데 3차에 아쉽게 떨어졌어요.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과학에 대한 내용이 잘 다져져 있거든요. 그래서 좀 하루 동안 이렇게 물화생지를 토요일 하루 동안 다듬으면서 가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주중반하고 주말반의 차이점은요, 이 클리닉 시간이에요. 왜냐면 이제 과거 같은 경우가 정규 시간에 할 수 있는 것보다 클리닉 시간에 하는 게 더 많습니다, 실제로는. 정규 시간에는 그냥 과거에 필요한 어떤 이론이나 개념이나 문제풀이 위주로 가는데 클리닉 시간에 개별 첨삭이라던가 도안이라던가 워크북에 대한 어떤 질문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거의 클리닉 시간에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출석
이제 추석 면담 같은 경우도 거의 이제 정규 시간이 아니라 크리닉 시간이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크리닉 시간이 주중반이 더 많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과거에 집중해서 가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좀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네, 근데 주말반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하다 보니까 주중에 좀 더 시간이 좀 더 여유롭죠. 그래서 뭐 주 토요일 날, 뭐 주말반 같은 경우는 뭐 수학은 일요일에 있으니까 뭐 주말에서 과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주중은 뭐 선행이나 영어를 이렇게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장단점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번 주에 개강하는 게 지금 뭐 과거 영재고의 발표가 난 학교들이 있는데 내가 아쉽게 뭐 3차에서 떨어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주말반에 들어와서 하면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과거나 이런 것들 과거에 대해서 좀 더 내가 좀 미흡한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주중반에 이렇게 오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주중반 인원이 거의 찬 상태예요. 거의 이제 뭐 TO 자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과거 자체가 이렇게 많은 인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감당이 안 되거든요. 뭐 영재고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한 반에 20명 넣고 막 수업을 할 수 있잖아요. 수업을 하는 거니까. 근데 과거 같은 경우는요, 진짜 한 반에 15명만 돼도 그 반을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선생님들 자체가. 어떤 선생님 배분을 해도 감당하기가 좀 힘들어서 저희가 뭐 그렇게 많은 인원을 이렇게 받아서 하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뭐 다원 교육에서는 이제 수학과학이 자체가 어떤 그 좀 개별화 시스템에 맞춰진 프로그램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프로그램 설명은 이걸로 마치겠고요. 마지막으로 원장님께서 과거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나눠보시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다른 건 아니고 프로그램 보시면 저희들 그 주중반이랑 주말반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수학 같은 경우는 월수금반 저희들이 월금이 저기 조 선생님 선행 나가고 있죠? 네, 맞습니다. 월금이 선행을 나가고 있고 수원 선행이랑 이렇게 나가고 있는 반이 있고요. 자기 진도에 따라서 수요일만 별도로 수강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입시 수학이에요. 입시 수학만. 그러니까 아까 소집 면접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수학을 뭐 선행을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다 그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입시 수학만이라도 하시고, 만약에 이게 이제 월수금이면 저희들이 화목일에 일요일반 같은 경우가 지금 입시 수학이죠? 네, 맞습니다. 입시 수학을 지금 일요일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이제 선행이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입시 수학만 애들이 영재학교 준비하면서 입시와 관련된 수학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걸로 3일을 다 하는 거는 사실 애들 좀 무리예요. 그리고 아이들 선행도 좀 필요하고, 그래서 선행하고 그 다음에 입시 수학을 요날이나 그냥 수학은 선택해서 하실 수 있다 이런 거고요. 과학은 이제 화학 목반이 있고 월금반이 월수반이 이렇게 있어서 이거는 이제 지금 인원이 별로 남진 않아서 어쨌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리고 주말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반이 이제 쭉 이어지면서 클리닉이랑 해가지고 필요한 내용들을 쭉 아이들 준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아까 아마 부모님들이 이거 잘 이해를 못 하셨을 텐데 3 케어 시스템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얘들 중간고사가 예전에는 이제 중간고사가 있어서 중간고사 기간에 휴강을 안 할 수가 없는 구조였어요. 이제 올해는 중간고사가 3분의 2 정도밖에 안 보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아마 수업은 계속 진행을 하긴 할 텐데 이 중간고사 기간에 휴강하거나 이럴 때 아이들이 주로 출석 면담을 불러요, 학교에서. 그래서 이거는 정규 수업 말고 이제 부모님들이 개별적으로 신청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아이들이 오면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딱 1인당 한 3번 정도를 연습을 실제로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거는 개별로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문자 안내를 할 텐데 이렇게 이제 아이가 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출석 면담이 내일 모레야 예컨대. 그러면은 그 전에 이제 아이가 학원에 와서 미리 연습을 하게 돼요. 그러면 아이가 와서 한 선생님, 수학 선생님 20분 실전 면담하고 20분 과학생 면담하고 20분 인상 면접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한 3번 정도 연습을 하면 애들이 잘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규반이 아닌 아이들도 일단 정규반 아이들을 먼저
시간 안배를 해서 선생님들 시간표를 받아서 하고요. 그렇지 않은 아이들 같은 경우도 요것만 별도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 출석 면담에 앞서서 그래서 먼저 이 중간고사 기간에 11월 달에 면접을 하더라도 중간고사 기간에는 한 번은 좀 연습을 시켜서 미리미리 좀 아이들이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출석 면담이 끝나고 나면 나중에 이제 11월 달부터는 결과가 발표가 되잖아요. 1.5배수 압축이 돼서 발표가 되면 그때부터는 선행 다 없어지고요. 선행 다 없어지고 이제 소집 면접 대비를 위해서 선생님들이 실전 면접으로 계속 타임어택 연습을 시켜요. 그래서 아이들이 짧은 시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 자체가 어렵진 않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에 애들이 연습을 많이 해봐야 마지막에 좀 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결과가 서류 발표가 되면 마지막에 입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한다. 그리고 선행이나 이런 거 하는 학생들도 마지막에는 11월 달이나 이런 거는 다 적고 사실 입시만 준비하시는 게 바람직해요. 부모님들 생각에는 영재학교 입시를 준비를 했으니까 아이들이 저희들이 항상 과거가 가장 어려워요. 왜 진행하기가 어렵냐면 일단 애들이 지쳐 있어요. 그래서 눈이 풀려 있는 데다가 근데 거기다 대고 이게 입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어려운 걸 계속 가르치면 되는데 그럼 재미는 있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얘들이 조금 이게 성무당이 가장 무서운 거잖아. 이게 어설프게 알고 있는 거는 자기가 이제 설명을 못하면서도 머릿속에 알고는 있는 거야. 이거 공부하기가 싫어.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끌고 가야 되는 게 과거 프로그램인지라 선생님들이 굉장히 좀 힘들어하세요. 사실 애들 수업 분위기도 업 시켜야 되고 분위기도 다운돼 있어요. 애들이 완전히 막 눈이 풀려 있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좀 힘든 건데 애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이제 자기가 신기한 거, 새로운 거 막 찾다가 보면 있잖아요. 과거도 안 돼요. 결국 그런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입시는 입시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쉽게 나와도 입시는 입시여서 마지막까지 아이들이 좀 그 입시적인 부분에 최선을 다할 때 항상 좋은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입시를 준비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과거 입시를 붙는 비결 저희 선생님들 사이는 뭐라고 통용이 되면요. 간절함입니다. 과거를 간절히 붙길 원하는 애들은 진짜 붙어요. 그래서 좀 실력이 부족해도 아이들이 진짜로 간절함을 표현을 하면 그게 붙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보통 보면은 영재고 입시 문제의 난이도 비해서는 훨씬 낮기 때문에 애들이 원칙상 다 풀어야 되거든요. 그 캠프까지 갔다 온 애들은 다 풀어야 되는데 그런 아이들도 일부는 떨어지기도 해요. 실제로. 그런 게 이제 입시 준비를 하지 않고 다른 걸 하거나 이러면 조금 어려움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렇게 갖는 이유는 주말반도 따로 있고 뭐 정기반 따로 있고 이러면은 아이들마다 그 성향이 너무 달라가지고 어떤 애는 차분하게 그냥 수업 들으면서 하면 되는데 그런 걸 잘 못하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는 꼭 입시에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게 해야 아이들이 끝까지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한번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가 굉장히 좀 지쳐하고 다 아는 내용이야 막 이런 말로 엄마한테 기기고 그래도 아니야 이틀은 꼭 해야 돼 이렇게 하고 아이들하고 잘 상의하셔가지고 실제로 그게 필요하거든요. 안 그러면 애들이 잘 안 돼요. 이게 이번에 대전영재고 여기 지금 아직 학교 캠프가 다녀오신 부모님도 계시는 것 같은데 대전영재고 제가 수업할 때 깜짝 놀랐어요. 그 대전영재고 이제 이게 2단계 통과한 애들이잖아요. 2단계 통과한 애들을 데리고 실험하고 2단계 문제보다 훨씬 쉬운 탐구활동 문제를 냈는데 못 써요. 왜 그러니? 다 잊어먹었대요. 과학은 그렇게 잊어버릴 수 있는 성질의 과목이 아니야. 그런데도 애들이 잊어먹어. 그래서 부모님들이 생각하실 때는 애들이 이제 다 안다고는 생각하는데 과거 입시는 이렇게 마지막까지 또 입시다 보니까 좀 최선을 다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아이들한테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주셔야 애들이 그냥 성실하게 학원에 와서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애들이 막 이것하고 저것하고 이래버리면 애들이 또 헷갈려가지고 공부들이 잘 안 됩니다. 그런 부분만 좀 유념하시면 입시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줄로 믿고요. 그리고 실제로 과거 간 아이들이 2학년 때 훨씬 더 이제 좀 조금만 요즘에 영재고 준비하다가 과거 간 아이들이 정말 괜찮아요. 왜냐면 과거 가서도 성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애들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대치동에서 잘 준비하고 캠프까지 갔다가 영재고로 좀 떨어지거나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 과거 가서 굉장히 잘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으니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입시에 성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